안녕하십니까. 독서로 미래를 리드하는 대전 북포럼 제316회 작가의 만남에서 오늘 아줌마 인문학의 저자 김도훈 작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거임 해주셨는데 또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북포럼은 그 작가들이 본인이 지은 책을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저는 일단 작가입니다. 책을 두루두루 여러 종류를 집필하는 작가고요. 강연하러 다니는 강연가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아직 반쯤 발을 담그고 있는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예. 언론인이셨군요. 제가 네이버에 사실은 대표님을 이렇게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경력이 어디 기자도 하셨었고 예. 지금 인권 강의 연구소 대표를 하고 계시고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강의가 뭐 인권 강의 말고 또 다른 주제로 또 강의하신다고 하던데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지금 이제 강연하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강의 주제가 책이에요. 자기가 강의하고 싶은데 그 강의 현장에서 다 풀어내지 못하는 얘기를 이제 담아내고 싶어서 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문학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문 관련된 강의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살다 보니까 저는 이 충청도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학 강의 좀 준비해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다 보니까 책 쓰기, 글 쓰기 이런 강연 많이 하고요. 뭐 두루두루 합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아까 말씀하신 인권 문제 관심이 많아요. 인권, 인문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강연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 나온 것도 좀 보니까 예. 책 주제도 강의 주제만큼이나 엄청 다양하시더라고요. 예. 홍보도 있고 또 그렇죠, 홍보. 네, 소설, 수필 전 방면에 걸쳐서 엄청 다양한 예, 예. 이제 도서들을 집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아줌마 인문학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예. 그 아줌마 인문학 그 제목이 저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에 아줌마라는 이 단어를 써서 맞아요. 책을 내셨어요. 대상이 아줌마가 그건 있는 책인가요? 그 책을 여러 번 내니까 자꾸 요령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책을 찍으면 처음에는 책을 찍는 데 만족해요. 나도 책을 썼다 여기에 만족하는데 책을 발행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점차 내 책이 실제 읽히는 책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내가 이거 뭐 에너지를 쏟아서 지은 책인데 안 팔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팔리고 읽히는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요새 사람들 유튜브 좋아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클릭하는 건 제목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거예요. 그냥 요새는 모든 콘텐츠가 제목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처음부터 이 책을 쓸 때 제목을 어떻게 해야 팔릴까, 어떻게 해야 세상이 관심을 가져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을 했는데 불현 그 아줌마라는 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의 아줌마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필부 장사미사 선남선녀 대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아줌마도 읽고 아저씨도 읽는 아주 그냥 쉽게 쓴 인문학 책이다 이걸 그 제목에다 어필을 한 거죠. 누구나 있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누구는 또 아줌마를 너무 깜보는 거 아니냐 아줌마가 아무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아줌마라는 너무 친근한 말을 갖다가 인문학에다 접목시키니까 반응이 좋던데요. 제목 좋다고. 저도 이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셨죠? 네. 그런데 좀 좋은 점이 너무 좋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 좋았지만 이 소제목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문학 책들은 좀 깊게 들어가고 맞아요. 뭔가 거기서 더 펼쳐지게 또 깊숙이 막 들어가는데
그거를 흐름이 끊기게 뭐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설거지하다가 전화 오고 네, 네. 읽다가 보면 내가 시간을 꼭 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소제목들이 짧고 읽다가 끊겨도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깊게 들어간 책이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보니 인문학에 관심 좀 갖고 싶은데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네. 말 그대로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는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문사철로 나눠서 문학에서는 요 정도, 사학에서는 요 정도는 알면 편하다. 네. 다른 인문학 관련 지식을 접하기 편해진다. 라는 전제로 쓴 책이기 때문에 예, 뭐 쉽게 썼습니다. 입문서로 굉장히 예.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문학을 이야기할 때 문사철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또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구성을 보니까 문사철이 다 있었고 책 표지에도 네.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문사철이 아니라 사철문으로 하셨어요. 맞아요. 왜 그렇게 구성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저 어문계열 전문자거든요. 대학에 딱 들어가서 문사철이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어요. 문사철이라는 말을. 근데 그 어린 나이에 20살 때인데 머리에 탁 꽂히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그 어문계열, 인문계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었는데 문사철이라고 정리를 해주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문사철에 관심을 갖고 뭐 주섬주섬 내 전공과 그 언저리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조각조각이 자꾸 흩어져 있는 느낌 같은 거 나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를 관통시키니까 거기에 정력이 쫙 되더라고요. 쫙. 단막은 제가 볼 때는 그 문사철의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역사가 흘러가고 거기에 사상이 얹혀지고 그 사상을 토대로 이제 문학 작품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인문학 공부를 하려면 닥치고 역사, 닥치고 역사 공부부터 해라.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 인문학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보면 또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되게 굉장히 많죠. 많아요. 맞아요. 네, 참 재밌게 보는 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사철 중에 가장 좀 난해하고 어렵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철학이에요. 철학. 역사나 문학은 이제 역사나 문학도 깊이 들어가면 어렵죠. 어려운데 철학이 정말 어려운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철학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가 구체화된 뭐 병, 책, 뭐 책상 이런 구체화된 개념의 용어가 아니고 다 투성명사예요. 뭐 실존, 존재, 이성, 뭐 사랑, 뭐 이런 거니까 행복,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좀 이해가 그나마 어려운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 이제 고대 철학 같은 경우는 동양과 철학이 정말 쌍벽을 이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세 이렇게 오다가 근대에 와서 철학이 서양 쪽으로 확 쏠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철학사에서 배우는 그 많은 철학자들 이름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니 소크라테스 이제 고대고. 고대인가요? 그 중세 이후에 중세. 뭐 칸트, 헤겔, 뭐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뭐 베이컨, 뭐 벤담, 밀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17세기, 18세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건데, 철학의 폭발이 일어난 건데, 그 폭발이 이제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사상에 영향을 주고 한 건 맞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한글로 써도 이해 못할 내용을 이제 번역해서 옮기다 보니까 저도 철학서, 그 서양 철학서 읽어보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철학이 어렵죠. 가장 어렵다. 예.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많은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문사철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들을 제가 예. 대신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작가분들 보면 예. 본인 전문 분야가 있고 그렇죠. 그 분야에서 가지를 줘서 또 책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신데 맞아요. 예. 작가님의 그 집필 서들을 보면 예. 숲길 예. 문학 굉장히 다양한 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글을 어떤 식으로 집필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쓰는 책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문학서냐, 비문학서냐. 문학서는 제가 이제 숲이라고 소설을 쓰거든요. 숲이라고 소설을 쓰는데 이거 바쁜 현대인들이요, 자기 그 전업 작가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작품을 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단을 했고요. 우리 동인지가 있어요. 여기 활동하는 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고 동인들이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책을 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작품을 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2년 모아지면 책 한 권 분량이 돼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수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책은 이제 비문학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 먹고 쓰는 거예요. 마음 먹고 쓰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보, 관련 책도 그것도 좀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언론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 이런 점을 홍보해 주세요라고 이제 자료를 보내오고 그 기자들이 릴라이트를 해서 이제 매체에 옮기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이 독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이걸 자료를 주는 게 많고 그래서 당신들의 시각을 이렇게 바꾸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 가이드북을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다 보면 책 쓰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 책 좀 쓰고 싶다. 내 죽기 전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럼 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뭘 써야 될 것이고 이 방법을 좀 한번 소개해 주자 해서 그런 책을 쓴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현역 기자 시절에서도 네. 아주 지역에서 소문난 빨리 쓰는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하시는데 빨리 쓰는 네,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마감하는데 네. 우리가 그때 4시부터 6시까지 마감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돌아다니다가 3시 반쯤에 회사 들어와서 4시부터 6시까지 쓰고 6시 반쯤 퇴근하고 그랬었는데 4시부터 쓰기 시작하면 저는 5시 전에 모든 기사를 다 끝내고 뒷짐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슬슬 구경하고 커피 마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6시 반까지 그걸 기사를 못 메워가지고 그냥 탈모를 못 해가지고 끙끙 앓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글을 빨리 쓰는 아주 소문났었어요. 근데 그게 책을 쓰고 집필 활동을 계속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시는데 뭘 쓸까가 이제 정리가 돼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성이 딱 돼서 자료가 모아지면 책 한 권 쓰는데 저는 한 2-30일이면 써요. 굉장히 그냥 이걸 딱 PC 자판 앞에 앉으면 그냥 손이 막 가요. 이런 걸 달인이라고 해요. 집필의 달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아줌마 인문학이라는 이 책에 혹시 집필을 필수가 있을까요? 집필하시다 어려우셨던 점이 아니면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 아니었나? 이렇게 네. 공부를 하시다 보니 그런 점이 지금 MC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책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요, 내 공부예요. 평상시에 좀 엉성하게, 어설프게 알고만 있었던 지식이 내가 한번 책을 쓰면서 체계적으로 쫙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머리에 딱 세팅이 돼요. 그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쾌감이 있어서 쓰는데, 여기 이제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총체론, 그 다음에 철학 부분, 문학 부분, 역사 부분 이렇게 했는데, 역사나 문학은 뭐 좀 쉽게 집필이 됐어요. 총체론에서도 내가 평소에 인문학에 관해서 갖고 있던 내 생각을 이렇게 편하게 썼는데, 문제는 철학 부분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집필하려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근데 이게 입문서다 보니까 네. 뭔가 다 못 풀어낸 얘기가 있으실 것 있지요, 같아요. 있죠. 예. 그래서 혹시 나머지 소편이라든지 2편, 3편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책 제목이 이제 조그맣게 위에다가 아저씨도 읽는 해놓고 이제 큰 타이틀로 네. 아줌마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나니까 항상 그래요. 쓰고 나면 굉장히 아쉬워요. 완성도, 이렇게 쓰면 더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 책 한 권이 한정된 분량이잖아요. 그 한정된 분량 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근데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그래서 한 권 더 쓴다면, 이제는 바꿔서, 아줌마도 읽는 아저씨 인문학. 해가지고, 이런 기본 입문서 속편 정도? 그런 걸 한번 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혹시 생각을 미리 해놓으셨을까요? 아니,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보면요. 그 얘기를 빠뜨렸네. 빠뜨린 이야기. 그걸 넣어줬어야 좀 완성도가 높고 사람들이 이해가 더 편했을 텐데 하는 게 이 책 나오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책이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듬성듬성 빠진 것만 모아서 네. 재집필을 해도 충분히 책 한 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저씨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내는 이제 입문서가 되겠지. 하고 싶더라고요. 네. 아저씨 기대해보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책을 이렇게 많이 집필하셨는데 좀 신뢰되는 질문일지 예.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수익이 생기는지 이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어떤 가격,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형성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요새 책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유별나게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시장의 논리가 너무나 냉혹하게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안 사고 안 팔고 안 팔리고 안 읽고 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상위 1위부터 이제 매년 출판사 몇백 등까지 발표를 해요. 상위 뭐 한 20개, 30개 중에 이런 교양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한두 개 들어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 만들었던 뭐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하여튼 지학사 무슨 교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출판사들이 상위를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행되는 책의 80% 이상이 참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나 인구 이런 거 대비해서 출판 시장이 형편없는 나라. 그러니까 책을 찍어서 돈을 번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 문학서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상위 1%에 들어가는 뭐 작가들, 우리가 이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뭐 조정래 작가, 김훈 작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걸로 전업이 되고 이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냥 자기 그 개념화 작업이에요. 이게 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쓰는 작업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빅메이커이기 때문에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좀 쓰면서 출간하는 쪽이고 실용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야 울지 마라. 죽기 전에 내 책 쓰기. 그런 유의 책들은 제작비 이상은 나왔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수익을 많이 얻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창작을 하고 있는 많은 작가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 아직 구상 단계인데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렵게 자료를 모아서 오랜 세월 공부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안 팔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나도 변해야 된다.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즐기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걸 유튜브 제작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혹시 제작을 하실 구상을?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 책 한 권에 보면 100개에 출간되는 책들을 보면 1장, 2장, 3장, 4장 또는 5장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5개 장고 그리고 각 장마다 8개에서 10개 정도의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소제목이 책 한 권당 40개에서 50개가 나와요. 그리고 전체 볼륨은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사이. 이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책 분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0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소제목당 10분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걸 유튜브에다가 계속 업로드를 시켜주면 이걸 읽는 분들이 10분짜리 40편을 보면 피로감이 좀 덜 할 수 예, 책을 읽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틀어놓고 다른 거 할 수 있고. 예,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 메시지를 주는 것도 뭐 시대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책을 만들어 놓고 책 안 읽는 사람한테 왜 책 안 읽어 이 무식한 인간들아 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목적은 이제 그 지식을 주는 거니까. 물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면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저자가 사용하는 그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이 다 습득이 돼요.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자신의 구사하는 언어 능력, 집필 능력, 사고 능력, 이런 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인들은 그거보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시간 투자 대비 빨리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그 수요에 맞춰주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더 체계적이고 작가의 리얼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마 책을 사보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그것도 준비하려고 해요. 구상을 여러 개를 하고 계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그럼 저의 개인적인 질문. 지금까지 읽은 책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책을 쓰시는 분들 보면 본인도 엄청난 독서 광이신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혹시 기억나는 책 중에 본인의 어떤 집필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이 있으실까요? 그 책이요. 저는 맞아요.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특히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죽기 전에 내 책 쓰기라는 책은 책을 이렇게 뭘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왜 써야 되고 이걸 정리한 책인데 그 책을 쓰려다 보면 유사하게 그 책처럼 쓴 책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그 대학원에서 논문 쓸 때 남이 이미 발표한 논문을 많이 읽어보고 인용하고 참고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무슨 책을 쓰려면 그 책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 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가 이제 눈이 떠져요. 저는 김정은 교수의 그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을 읽고 제 인생을 180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저한테 이제 주었던 여러 메시지 중에 한국 사람들은요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요. 돈을 많이 벌고 물론 건강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타고 골프를 치고 비싼 양주를 먹고 비싼 옷을 입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곁들여서 자식이 스카이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들이 너무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죠.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뭐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확하게 20년 다니던 직장을 아무런 고민 없이 털고 나왔어요. 대단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저도 한번 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가치 기준. 근데 인문학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남을 따라가고 영혼 없는 짓을 하는 게 자기 철학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따라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이 골프 치면 나도 골프 쳐야 되고 남이 외제차 타면 따라 타야 되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읽은 거 김누리 교수의 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누리 교수 요새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의 책을 읽고 그다음부터 그분의 강연을 뭐 수십 편을 들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정확한 그 방향성 이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거고 인문학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분의 강연을 듣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남한테 설명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 책을 읽고 정리가 쫙 되는 느낌 같은 걸 가졌었어요.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읽은 책 중에는 이 두 권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가장 많은 저한테 영향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줬어요. 김정은 교수님의 노는 만큼 성공한다. 예. 김누리 교수님의 우리의 그릇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두 번 말씀하셨죠. 예,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예.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식상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인문학이 왜 좋은가? 인문학이란 김도훈 작가님에게 인문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지금 금방 전에 네.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5,000년의 지속된 가난을 벗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성공지향적이고 뭐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조급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그것이 교육에 대한 집착으로 또 연결이 돼요. 왜냐면 내 자식은 지금 내가 누리는 부와 명예와 이걸 물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로 이어지는데 한국의 교육열은 아시다시피 병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탐구력, 그 다음에 뭐 학구열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데 분풀이 하듯이 자식에게 뭐 공부를 강요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건 정말 좀 자기 철학이 너무 약하다, 영혼이 너무 근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던 차에 인문학 공부를 하면 정말 자기가 풍성해지고 자기 뿌리가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방지게 좀 저 그런 경험 좀 했어요. 그래서 좀 그 세상의 어떤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그런 행복을 느꼈고 그런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인문학을 더 사랑하고 이제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뿌리가 튼튼해지는 예, 그렇죠. 네. 교양과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렇죠. 문양분이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316회 대전 북포럼 작가의 만남에서는 우리 아줌마 인문학 아저씨도 읽는 아줌마 인문학의 저자 김도훈 작가님과 소중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